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바로 올해 20%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은 한 번 이상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난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끝까지 살래.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그런데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몸이 갑자기 말을 안 듣거나,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자식들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얽히거나,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이사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국리서치 부동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60대의 60%, 70대 이상의 69%가 현재는 이사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중 상당수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결국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죠.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린 이사였구나. 그리고 깊이 후회합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왜 미리 준비 안 해놨을까? 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후회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오늘 이 영상에서 60대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6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다, 아파트가 편하다 같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불안해서 살 것인지 평온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좁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가 19,3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숨막혀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들 다 나갔으니까 우리 둘만 사는데 큰 집 뭐하러 필요해?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요, 너무 작으면 그 집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10평도 안 되는 공간. 처음엔 아늑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만 지나면 갑갑해지고 숨이 막힌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좁은 집엔 식탁도 제대로 없고 거실도 없습니다. 앉을 공간은 있어도 살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곳이지 살아가는 곳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요, 집이 좁아지면 그만큼 심리적 여유도 함께 줄어듭니다. 물건은 자꾸 쌓이는데 놓을 데가 없고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하루 종일 머리 아프고 결국은 앉을 자리 하나 간신히 남는 그런 삶. 한 노인복지 전문가의 말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몸만 갇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갇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에 가장 좋은 집 크기 18평에서 20평.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공간. 부부 각자 방 하나, 그리고 함께 쉴 거실 하나. 그 정도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줄이고 싶어 하지만 줄이는 건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이 부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기준, 병원 옆? 아닙니다. 복지관 옆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복지관이 454개소, 경로당이 무려 69,260개소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하지만 실제로 병원 옆으로 이사 가신 분들, 놀랍게도 몇 달 못 버팁니다. 왜일까요? 앰뷸런스 소리 하루 종일 들립니다. 창밖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이웃의 비명이고 언제든 나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불안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옆에 산 지 2달 만에 불면증이 생겼어요. 앰뷸런스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두근거려서요. 무엇보다 병원은 기다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노년을 병원 근처에서 보낸다는 건 몸이 아프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병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긴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웃고 삶이 굴러가는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2023년 제가 놓인 복지시설 이용자가 12만 5,048명으로 전년 대비 17.02%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의 가치를 깨닫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무료이거나 도시락 하나보다 싼 가격에 프로그램 3, 4개를 듣고 밥까지 먹고 옵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나를 살리는 투자. 그래서 일본에선 복지관 옆집 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한국은요? 이제 곧 그렇게 됩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말이 중요한지 더 명확히 아실 겁니다. 세 번째 기준, 자녀와 함께? 아니요, 근처에 사세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자녀와 따로 사는 비율이 68.4%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78.8%라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죠. 처음엔 정말 좋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들리고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2달만 지나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사위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말없이 피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선 집에 부모가 항상 있다는 건 눈치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멀쩡하던 내 집에서 숙식 제공자로 전락하는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거고요. 한 60대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아들 집에 산 지 3달 만에 내가 손님인지 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리는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는 거리.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또는 걸어서 5분 이내. 도움이 필요할 땐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이 의미가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 네 번째 기준, 전원주택? 현실은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앞에 산, 뒤엔 텃밭, 아침엔 새소리, 저녁엔 고기 구워 먹고. 이상은 그렇죠.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봄엔 잡초와의 끝없는 전쟁, 여름엔 모기와 벌레에 시달리고, 가을엔 낙엽 줍느라 허리가 끊어지고, 겨울엔 눈 치우다 미끄러져 골병듭니다. 한 전원주택 거주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첫 해엔 낭만이었는데, 둘째 해엔 노동이었고, 셋째 해엔 지옥이었어요.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119 부르기엔 애매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줄 이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죠. 전원주택으로 이사 간 지 1년 만에 서울 딸 집에 다시 돌아온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경치가 예쁜 감옥이야.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어. 새소리보다 사람 소리가 듣고 싶었어.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이웃의 말소리가 먼저입니다. 혼자가 편할 것 같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통증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대안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5번째 기준,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이 동네는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으면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 가까워요. 그 말은 곧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래 건강하게 살기 좋아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약국 가까이보다 산책로 가까이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걷기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이상 낮고 우울증 발생률은 무려 50% 이상 낮습니다. 그런데 운동 좀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집 근처에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 단지, 커다란 도로만 있는 동네. 이런 데서 걷는 건 건강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많은 산책로,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 쬐일 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동네라면 걷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곧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자연을 느끼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원이 가까운가? 산책로는 잘 돼 있는가? 이건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마음이 주저앉으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약보다 먼저 챙길 건 발 디딜 수 있는 땅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동네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6번째 기준, 집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산입니다. 마지막 집을 정할 땐 반드시 팔릴 수 있는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난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병이 생기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을 처분해서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너무 외진 곳, 너무 오래된 구조, 너무 비싸게 들여놓은 전원주택. 살 땐 좋았지만 팔 땐 아무도 안 보러 오는 집.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발목 잡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입니다. 노후 주택은 거주성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더 중요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현금화할 수 없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는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지만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되고 생활 인프라가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 어쩌면 이건 투자보다 더 중요한 퇴로 확보입니다. 마지막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살 거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이 곧 자산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팔 수 없는 집은 결국 나도 묵고 자식도 묵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집이 어디인지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대 전원주택 대 실버타운. 어디서 살아야 할까? 세상엔 참 다양한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빌라. 그 중에서도 노후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아파트 대 전원주택 대 실버타운. 과연 어디서 살아야 가장 평온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버타운. 겉보기는 천국, 속은 외로움. 밥도 나오고, 병원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다는데 얼마나 좋아? 실제로 실버타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엔 경비, 안엔 간호사, 아침, 저녁 챙겨주는 직원까지. 하지만요, 그 모든 편안함이 당신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왜냐고요? 거긴 젊은이도 아이도 다양성도 없는 단일 세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식사를 하고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 이야기.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시설은 5성급 호텔인데 마음은 3평짜리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사람이 점점 메말라요.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수천만 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을 살아내는 공간인가? 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집. 그게 없다면 아무리 편해도 그 집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 낭만은 첫 달까지, 그 다음은 노동입니다. 마당 있는 집, 나무 심고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 100번 이해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에는 벌레와의 사투, 가을에는 낙엽 치우기, 겨울에는 눈 치우다가 넘어져 응급실. 이건 살기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게다가요,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이 모두 차로 30분. 그나마 자식들이 오기도 어렵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경치는 정말 좋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사람이 그리웠어요. 그냥 사람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무언가 불편해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집. 왜 많은 분들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까요? 왜 살아보니 아파트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 모두 걸어서 10분. 외롭지 않음, 위급시 도와줄 이웃이 있음. 안전, 관리실, 경비, CCTV 등 시스템 확보. 유지비 생각보다 적고 관리도 깔끔하게 됨. 커뮤니티, 노년층을 위한 문화센터, 동호회 등 운영 활발.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갖춘 작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망한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네 번째, 중소도시의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가 뜨는 이유. 이제는 중간지대가 뜨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공원이 있고 자연이 있는 단지. 예를 들어 이런 곳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세종시 도심형 단지,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이런 곳은 대체로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자연환경과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보다 집값도 훨씬 낮습니다. 은퇴 이후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런 중소도시형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낭만은 있지만 외로움이 크다. 전원주택? 멋있지만 삶을 지탱해주진 않는다. 아파트? 완벽하진 않아도 실패는 막아준다.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 모든 걸 적당히 갖춘 현실적 이상형이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맞는 조합은 무엇인가?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다음 이사, 그건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한 마지막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내게 꼭 맞는 집을 찾는 법, 상황별 가이드. 지금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 방향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도대체 어떤 집을,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후회가 없을까? 바로 지금부터 내게 꼭 맞는 집을 찾는 법. 여러분의 상황별로 어떤 집이 가장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 무조건 1순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76.0%입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다, 소득이 거의 없다, 생활비도 빠듯하다면 무조건 복지관 중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는 돈이 안 드는 서비스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노인복지관 454개소, 경로당 69,26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 심리상담, 심지어 문화활동까지. 복지관은 무료 종합센터입니다. 집이 비좁더라도 복지관 하나로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건 노후의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한 복지관 담당자의 말입니다. 이곳을 매일 오시는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사람을 만나고 웃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약입니다. 두 번째,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 내 병원 플러스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1층 혹은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무조건 걸어서 10분 이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원 옆에 살면서도 그 병원엔 한 번도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이겁니다. 작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그리고 그 근처에 내과, 치과, 약국이 골고루 있는 지역. 이건 진짜 몸이 살아있는 한 내 발로 다닐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그게 노후의 독립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의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가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약국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하거나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노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한 달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아파트 경로당에 나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네 번째, 나는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다. 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심형 신축단지 혹은 중소도시 복합단지를 보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버타운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곳이 훨씬 에너지가 좋습니다. 마트,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이 다 붙어 있는 곳. 요즘은 이런 곳이 시니어에게도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중년의 삶은 아웃사이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조용히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좋습니다. 놀이터 소리, 버스 정류장 소리, 지나가는 청년들의 목소리.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을 끼고 있는 지역을 보세요. 지금은 멀쩡해도 80세 이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때 그때를 도와줄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가? 요양병원,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이 오는데 불편하지 않은 위치. 서울이라면 교통허브 근처, 지방이라면 중소도시 중심지. 무조건 차 타고 1시간 안쪽이어야 정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언제든 처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혼자 살게 될 때를 대비하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집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은 25%를 넘어섰고 70대 이상에선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가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입니다. 이는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 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1인 가구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경비 아저씨가 있고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건 관계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회복지사의 말입니다. 독거노인의 가장 큰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연결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조 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복지관 합창단 연습, 동네 도서관 낭독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동아리,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채소 나눔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고립형 전원주택지역, 초고층 대단지지만 커뮤니티가 전무한 곳, 이웃 간 왕래가 없고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가능한가? 이게 생명선입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의 18.7%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고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가 도보권에 있고 관리실, 주민센터와 연락망이 잘 연결된 곳, 이런 곳은 혼자 살아도 혼자 같지 않은 삶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혼자 사는 여성 혹은 남성에게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보안이 철저한 곳, CCTV, 출입 통제, 관리실 응대 등 밤길이 밝고 안전한 동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공동체 또는 친밀한 이웃.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만들 수 있는 환경, 복지관, 운동시설 등 식사와 청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등 갑작스러운 병환 시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주치의, 요양시설, 방문 간호.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막는 싸움입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 있으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단단하게 살 수 있을까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을 겁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고르는 일입니다. 이 무대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이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은 누구랑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오늘 당신이 만든 하나의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이사, 그리고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깊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